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계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는 전진대회를 열고 참가 선수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번 올림픽이 세계인의 축제로 평화롭게 치러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터키가 시리아 북부로 세력을 확대하는 쿠르드 민병대를 소탕하기 위해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연일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시리아 내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며 이번 사태가 중동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연간 4만 건을 넘었던 이혼 소송 건수는 줄어든 반면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소송만이 피해자를 위한 유일한 구제책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준비하던 금강산 문화공연이 전격 취소되면서 그 배경의 추측이 무성합니다. 합동훈련이나 나머지 일정들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닐지 우려도 있는데요. 오늘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연설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의 의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협력이 중대 기류에 선 느낌인데요. 역사적인 이 시점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염원하며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 서포터즈로 초청된 성도들은 선교올림픽을 이룩하며 세계 복음화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오색 빛깔을 띠는 96개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국기를 든 기수단들이 예배당으로 입장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개최한 기독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한 1000여 명의 성도들은 올림픽 개최국인 대한민국을 찾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염원합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기독교가 좀 더 나라에서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바람으로 저도 기도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어 올림픽을 통한 인류 평화와 남북 화해, 출전 선수들의 안전, 국위 선양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예장 대신 유충국 총회장은 선교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거운 것을 벗어던져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앞으로 전진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습관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과감하게 던져버리지 않는 한 결단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버릴 것 과감하게 버리셔서 멋지게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 총회장은 이어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뻐하시는 올림픽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발대식을 통해 탄생한 서포터즈단은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각 노회별 선정된 올림픽 출전 국가와 선수들을 응원하며 선교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CC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3월 8일 일산 킨텍스 제1홀 제2일 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제로 진행될 이번 기도회의 설교는 세에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맡았습니다. 준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50번째 개최를 맞는 국조찬 기도회는 2년보다 2배 이상 많은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안에서 회개, 화해, 통일, 미래의 비전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전광훈 목사가 제출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 30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됐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에 등록했지만 한기총에 소속되지 않은 교단에 추천서를 냈고 범죄수사 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이 박탈된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30일 정관규정과 대표회장 선출 경위 등을 비춰볼 때 한기총 소속 교단만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정관에 따라 공동회장 중 연장자인 보수개혁 김창수 목사를 임시 대표회장으로 선임하고 한 달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해 후보 등록을 거쳐 대표회장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한 데 이어 지상군을 투입해 전격 침공에 나섰습니다. 쿠르드족 공격을 터키 자위권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관련 소식 터키 현지 김주찬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먼저 터키와 시리아의 분쟁은 왜 일어난 건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터키 정부는 쿠르드 민족의 자치정부를 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PKK 쿠르드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해왔어요. 이번에 터키 지상군이 시리아 아프린 지역에 살고 있는 쿠르드인들을 공격한 이유는 그것이 앞으로 쿠르드 테러의 본거지가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시도와 계획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죠. 본래 아프린과 코바니, 하사키 지역은 시리아 내에 쿠르드인들이 밀집돼서 사는 지역이었어요. 쿠르드 노동당 PKK는 현재 북부 이락 쿠르드 자치정부와 이 세 지역을 연결해서 지중해로 나가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해왔죠. 그렇게 될 경우에 쿠르드 남부 지역의 국경은 완전히 쿠르드인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 시도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하고자 이번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터키 내 자치정부를 세우는 것도 아닌데 터키가 왜 이렇게 예민한 건가요? 지상군을 투입할 만큼 터키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번 지상군을 투입했던 터키 정부 발표를 보면 그들이 왜 우려하고 있는 것인가를 볼 수 있어요. 이번 터키 지상군이 시리아 아프린 지역을 공격한 이유를 터키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프린 지역을 중심으로 시리아 반군들이 통치하는 1만 제곱킬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로는 쿠르드 민족이 염원하는 지중해와 쿠르드 자치지구와 연결시키려는 목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로는 쿠르드와 아랍 국가 간의 연결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쿠르드 노동당 PKK의 목적을 붕괴하기 위해서다. 또 네 번째로는 시리아와 국경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다섯 번째, 아프린 지역을 공격한 이유는 아프린 지역이 터키의 아마누스 산맥을 연결하고 있어서 그곳에 쿠르드 테러들이 미사일을 설치할 경우에는 터키의 킬리스 지역이나 안타키아 지역에 막강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그 산맥을 통해서 쿠르드 테러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터키 내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막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터키와 쿠르드족과의 분쟁으로 중동 지역이 또 다른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현재의 분쟁 상황은 한동안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의 내에 쿠르드인들의 상황이 너무 빈약한 데다가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중동 화약고가 된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터키 내에서 터키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는데 그런 테러의 활동들이 당분간은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터키 내에서도 이런 테러들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터키와 쿠르드인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또 서로가 돕고 서로 화목하게 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리아 내에도 서로 이렇게 파괴된 그런 지역 내에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네, 터키와 시리아 내 쿠르드족 간의 분쟁이 해결되고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어서 찾아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후 연평균 4만 건을 훌쩍 넘었던 이혼 소송 건수가 1년 뒤 2016년에는 3만 7천 건으로 줄었습니다. 이혼 건수는 줄어든 반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간통죄 폐지 후 급증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간통죄 폐지된 지가 벌써 3년이 됐어요. 네, 그렇죠. 이제 2015년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는데요. 이제 간통죄라는 것은 이제 죄가 되려면 이제 어떤 법익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통죄의 경우에는 이제 누구의 법익이 침해됐느냐. 왜냐하면 간통죄는 이제 자의에 의해서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관계를 한 것인데 일종의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이제 관계를 했는데 네. 이걸 이제 형사 처벌하려면 아내가 간통했으면 결국은 남편의 법익이 침해된 것이냐. 본인은 이제 자기 결정권이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아내가 뭐 남편에 속해 있는 뭐 그런 물건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니고 그래서 간통죄에 대해서는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돼야 된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이런 주장이 힘을 얻어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에 대한 그 보호를 네. 그 이유로 해서 결국 간통죄가 이제 폐지된 것이죠. 그 간통죄 폐지 이후에 이혼 건수가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면 부정행위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결국 이제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판결이 이제 공개 변론에 의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간통하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결국은 이제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이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 이혼 청구가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다시 공개 변론을 통해서 유책 배우자 간통을 한 사람은 이혼 청구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걸 받아들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로 이제 이혼 그 소송이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건수는 줄어든 반면에 민사소송은 또 부쩍 늘어났다고요? 어떤 종류의 민사소송인가요? 결국은 이제 간통죄로 처벌을 하고 민사소송은 이제 그 다음 문제였죠. 그동안은. 예. 그래서 간통이 있으면 이제 형사고소하면 간통죄는 그동안 이 벌금 조항이 없는 그 실형 조항만 있는 그런 죄명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간통죄 저지르면 바로 구속했었죠. 이제 그 이후에도 간통죄가 확인되면 전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었죠. 네. 그리고 또 자식을 위해서 이혼은 하기 싫은데 상간자, 가령 뭐 상간남이든지 상간녀만은 꼭 어떻게든지 처벌을 하고 싶다. 근데 처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바람을 펴서 간통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한다 하고 그 소송의 소장을 상대방의 주소나 직장으로 송달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상대방 직장이나 집에서 알게 되는 거죠. 네. 이 간통 사실을.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해서 서로 이 상간남이 이제 자기 아내나 남편과 서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압박 수단으로 이 민사소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방법이 현재로서는 그거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런데
해외에서는 불륜으로 인한 그 위자료 액수가 천문학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 위자료가 너무 적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위자료 액수는 최대가 1억입니다. 최대가 위자료가 1억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혼 경우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내는 그런 그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금전적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그 위자료라는 게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제 신혼 때 이제 결국은 그 이혼을 하게 되면 뭐 한 1~2천만 원 정도 되지만 혼인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되면 이제 재혼하기도 이제 어렵고 처녀로 시집 와서 결국 아이도 낳고 결국 뭐 재혼하기도 어려운 나이까지 됐으니까 이럴 땐 위자료가 이제 올라가서 뭐 한 5~6천만 원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혼인 기간이 이제 상당히 주요한 요소죠. 근데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뭐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타이거 우즈는 뭐 75% 정도를 뭐 재산에 주었다는 얘기도 있고, 멜 깁슨의 경우에는 뭐 4천 몇백억을 줬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위자료 액수가 1억 미만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재산분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민법 규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인 그 생활이 얼마나 기냐, 혼인 기간이. 그래서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 때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한 30%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가사일만 해도 30%를 받는 거예요. 근데 결혼 기간이 한 30년쯤 됐다. 그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거의 50%에 육박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재산분할 제도가 있으니까 외국의 위자료 정도는 아니지만 재산분할로 상당한 액수를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있어야 그거를 분할받는데 없을 경우에는 그게 있어도 남편이 숨기고 아내한테 안 알려주면 참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자립, 이혼 이후에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가령 간통 현장을 찾는다든지 또는 그런 재산을 찾는다든지 할 때 이때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이것을 이제 불법적으로 막 간통 현장 찾는다고 막 그 상간녀 집에 막 들어가거나 하면 주거 침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막 떠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집안의 혼인 파탄을 일으킨 상간녀가 오히려 거꾸로 고소해서 이 지금 본부인이 처벌받는 그런 억울한 경우도 있으니까 항시 이런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증거도 확보를 해야 되겠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간통죄를 폐지할 때 성적 자기 결정권 내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전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렇다면 이 사회가 그만큼 이제 성숙해져서 그걸 폐지해도 되겠다라는 전제가 있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민사소송이 늘어나고 그 결과가 좀 회의적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간통죄 폐지의 부작용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간통죄 폐지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서 우려됐던 것은 결국 간통죄가 폐지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불륜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가장 우려됐었죠. 그래서 간통죄 폐지한 직후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만남의 사이트, 이게 유부남들의 그런 만남의 사이트, 일종의 해외 불륜 사이트로 아주 유명한 그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가입자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입자가 그 당시 막 66만 명에 뭐 이르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슷한 그런 사이트 기혼남.com 뭐 이런 것들도 생겨서 여기에 회원 수도 막 뭐 수만 명씩 막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걱정들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또 다른 부작용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간녀 집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거꾸로 또 처벌받는, 본부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그게 예전에는 그런 상간녀들이 본부인이 와서 막 뭐라고 그래도 그냥 막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간녀가 오히려 당당하게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좀 늦게 만났을 뿐인데 그러면서 더 당당하고 해서 그냥 더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제 증거도 찾아야 되고
또 이런 불륜 사이트에 대한 사람들은 많이 가입자가 늘어났지만 요즘에는 조금 더 안정화 추세로 돼 있어서 간통죄 폐지로 인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 음란, 음욕, 이 부정행위, 이 간통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형사처벌은 없어졌지만 성경의 기준이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만들어 놓으실 인간의 양심이나 이 도덕의 법,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니까 결국은 간통죄 폐지가 오히려 또 이렇게 악용되기도 하고 더 많은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시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권리를 헌법에서 인정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죠. 이 경우에는 처녀 총각뿐만이 아니고 결혼한 사람도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있습니다. 근데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서 부부간의 정조 의무마저 져버리면 이 점에 대한 민사 책임이나 또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양심의 소리라는 것이 이제 맑은 그 거울과 같아서 이 맑은 거울에는 항시 티끌이 묻고 이 티끌을 반드시 계속해서 닦아 나가지 않으면 그런 티끌이 쉽게 묻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점은 결국 영혼에 대한 어떤 파탄, 사탄이 달려들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파산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러면 또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그 마음에 붙는 티끌을 또 마음에 붙으려고 하는 티끌들 이런 것들은 자연히 사라져서 이 간통죄 폐지로 인한 어떤 부작용의 그런 그 대상이라든지 재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양심의 소리를 듣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간부의 성추행 사건 폭로로 국가 공무원의 위상이 또 한 번 추락했는데요. 권력을 이용해 숨길 수 있는 일은 이제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 공직자 모두 자기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